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뉴쌤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부분에서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식사, 먹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먹어야 양반이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자, 식사하셨나요? 자, 우리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통해서 우리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이 뼈를 합쳐서 세포수가 한 60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세포란 무엇이냐? 세포는 고기이고 고기란 곧 단백질을 뜻해요. 자, 그러면 단백질은 고분자예요. 이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미노산이라는 알갱이로 깨져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이 고분자인 단백질은 세 가지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알갱이가 깨지는데, 위에서 나오는 펩신, 소장에서 나오는 에렙신, 이 췌장액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 이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배울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은 두 번째로 고분자예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에는 그 속에 담즙산이 들어있는데, 이 담즙산은 지방을 유화는 녹인다는 거죠. 녹여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췌장액 속에 들어있는 리파제가 기름기, 지방을 소화시켜요. 자, 그래서 지방이라는 이 고분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알갱이로 깨져서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이 지방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단열재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영양분이 또 흡수되게 하려면 지방이 또 때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특이하게도 지방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먹는 쪽쪽 지방은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 굶을지도 모를 기아에 대비해서 영양분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이 많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나 또는 들어온 지방을 또 그대로 저장하거나 이래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이 100kg, 200kg, 300kg까지 나가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있어요. 탄수화물은 좀 분자의 구조가 헐거운 편이죠. 그래서 분해가 좀 쉬운 편이에요. 탄수화물은 이 포도당이라는 알갱이로 깨져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자, 침 속에는, 침은 타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푸티알이라는 그 소화효소이면서 항균제인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 췌장에는 밥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제아제들이 있어요. 다른 아제아제 한 3가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침과 췌장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1차 에너지를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단은 포도당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30분만 지나도 알갱이가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뇌 있죠. 뇌는 오직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갖다가 에너지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뇌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탄수화물, 포도당을 많이 소모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기력이 좀 떨어지면, 그렇죠, 달달한 설탕물이나 꿀물이나 또는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사탕 같은 거를 먹으면은 좀 정신이 좀 똘똘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3, 4년 이렇게 앓다 보면은 한 번쯤은 저혈당 쇼크에 빠져요. 저혈당이라는 건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적다는 거죠. 70 이하로 이제 혈당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실신하게 되는데, 이 실신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먹지 못했을 때 뇌세포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죽어버린 뇌세포는 다시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무서운 이유는 뇌세포의 괴사예요. 괴사. 자, 그래서 이제 고혈당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저혈당 쇼크다.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설탕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포도당 주사를 맞아야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조상님들로부터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음식은 왜 소금과 설탕과 이제 빙초산 같은 걸로 저장을 하고 또 저장이 가능한가? 그러면 가장 기본인, 그렇죠, 우리가 이 pH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pH는 뭐냐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 농도예요. 농도. 자, 우리 그 5대양 6대주를 처음 받았을 때, 그렇죠, 태초에 받았을 때 대체로 중성이었어요. 중성. 자연계는, 우리 인간과 자연계는 중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이 파괴를 했죠. 그 개발이라는 이유, 먹고 살아야 되고 조금 더 삶의 질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곳곳에 pH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산성비, 산성 pH가 쉬어버린, 그렇죠, 호수, 이런 산성화가 많이 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알칼리와 산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자, 우리 자연과 인간계는 중성에 가까워요. 중성에. 그래서 6.5에서 7 사이를 중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7, 8, 9, 10, 11, 12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달달한 것을 알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너무 지나친 고알칼리는 왜 나쁘냐? 그렇죠. 세포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짜도 세포가 수명이 짧아지고 지나치게 달아도 세포가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산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7과 6 사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 5, 4, 3, 2, 1.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산성이죠. 그래서 신 것을 말해요. 시어. 많이 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으로 저장하는 것을 염장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짜게 만들면 또 세균이 살지 못해요. 너무 지나친 알칼리라 세균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농도에 의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또 세균이 살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달달한 방법으로 만드는 당저법에 의해서 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고 세균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신 산저법, 산저법에 의해서도 이제 세균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이를 약알칼리, 약산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약알칼리와 약산성은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세균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농도죠. 그래서 우리 그 요도, 질, 항문 이쪽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쉬어서 세균이 쉬어서 죽어요. 이 잡스러운 균들이 쉽게 침범을 하지 못하죠. 만약에 그쪽이 그 요도, 질, 항문 쪽이 약한 산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항상 질염에, 그 다음에 항문 염증에, 요도염에 늘 시달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약한 산성의 균형이 깨지는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당뇨병 환자예요. 이 당뇨병 환자는 달달한 소변을 보는 분이죠. 그래서 노상 달달한 소변을 보니까 그쪽에 약한 산성의 pH 농도가 깨지니까 세균의 입장에서 볼 때 달달한 성분이 먹을 게 많죠. 그러니까 그쪽에 세균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염, 요도염, 항문의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알칼리, 약한 알칼리, 짭짤한, 약간 짭짤한 성분은 해롭지 않아요. 이 잡스러운 균이 생기지 않게 하죠. 자, 그래서 이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걱정을 하셨어요. 자,
이 미지근한 36도 5분라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미지근한 뜨거운 피가 그렇죠. 그 전신을 돌죠. 그러면 이 미지근한 이 전신을 도는 피는 바로 단백질이에요. 고기란 말이죠. 이 미지근한 온도에 의해서 피가 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짠 하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0.9% 정도의 소금을 좀 뿌려주자. 그래서 엄마가 생선을 사와서 소금으로 간을 절여서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 피라는 흐르는 고기에 살짝 소금을 뿌렸어요. 그래서 뒤에 7.35, 7.45 약한 알칼리 성분이 된 거죠. 그래서 약한 알칼리 성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열이 받아서 몸이 좀 체온이 올라가요. 37도, 8도, 9도, 때에 따라 막 몸살이 나면 40도까지 치솟는다 하더라도 이 쉽게 피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피가 부패한 피가 전신을 타고 돈다. 그래서 폐혈증이라고 불러요. 부패라는 것은 단백질이 썩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단백질이 상한 것을 우리는 부패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시신이죠. 그래서 시신이 부패가 심해서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도 부패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 고기가 썩은 것을 고기가 부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가 흐르는 피가 부패돼서 이 썩은 피가 전신을 돌아서 사람의 목숨을 죽을 수도 있는 병, 그것은 바로 그래서 폐혈증이라고 부르죠. 모든 사소한 염증은 방치하면 폐혈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0.9% 정도가 짭짤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날에 짭짤한 땀을 많이 흘리고 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수분의 균형이 그 체액에 전해질 퍼센트 균형이 깨지면서 탈수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짭짤한 그 식염이 들어있는 링겔을 맞으면 정신이 좀 돌아오고 기운이 좀 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pH 농도를 맞춰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수 물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혈액의 pH가 약알칼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그렇죠. 가장 그 소화 효소 중에서 세 가지 위액, 췌장액, 그 다음에 또 절대적으로 많이 흐르면서 필요한 게 바로 침이죠. 이 침은 그 약한 산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침은 침 속에는 이 푸티알린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 푸티알린이 하는 일은 그렇죠. 밥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갖다가 포도당이라는 알갱이로 좀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액체들이 나오고 또 필요하고 또 버려져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몸무게의 반절이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또 단백질과 지방, 이런 탄수화물, 무기질 이런 것처럼 못지않게 중요한 물질이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물이에요, 물. 이런 많은 액체를 만들려면 이 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우리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1200에서 1500cc 사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소변을 모으면 적어도 1200은 나와야 돼요. 1000cc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금 콩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잘 먹지 않는 습관은 이 키드니, 이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느냐? 그렇죠. 소변을 보시고 나면 반드시 물을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변은 적어도 60cc, 80cc, 많게는 150에서 200cc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이 밖으로 지금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버려졌으면 버려진 만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시면 바로 물을 드시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술이 마르고 그 다음에 입술이 너무 건조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우리 몸에서 수분의 균형이 좀 깨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변이 적어도 1200cc는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적어도 1500cc는 먹어줘야 돼요. 최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증이 나기 때문이죠. 갈증이 나서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 다음에 국물도 먹고 이러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소변만큼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건강하려면 2000, 2500, 3000까지 먹을 수만 있으면 사실 3000cc 이렇게 먹으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는지 좀 습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피트병, 그 생수병 cc 있는 물로 한번 마셔봤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제가 1000cc를 못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불량한 습관이 차후에 무엇으로 이어지냐? 그렇죠. 빠져나간 수분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이 몸살이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쉬는 날 작정하고 한번 마셔봤어요. 이제 그날 목표는 3000cc를 마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3000을 못 먹었어요. 기권했어요. 2500 정도 마시고, 더는 배불러서도 못 먹겠고, 그리고 신경을 자꾸 써야 되니까, 생활 패턴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뭘 하다가, 물 마셔야지. 이렇게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고 작정하고 마시지 않으면, 이 3000은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cc 같아요. 자,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는 늘, 염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각자의 이제 수명들이 있어서 죽고 또 안에 이제 박테리아나 기타 잡스러운 균으로 해서 매일매일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공격당한 세균들을 찾아서 또 죽이는 이런 방어 기전들이 작동을 해요. 백혈구가 출동해서 이제 세균을 먹어 치운다든가.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죽으면 찌찌죠. 그럼 찌찌는 우리 몸 안에 오래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몸 밖으로 빨리빨리 버려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 찌찌가 버려지는 가장 좋은 매개체는 무엇이냐? 그렇죠. 소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든 항바이러스제든 약을 써요. 그럼 그 약을 쓰면서 쓰기 때문에 나에게 염증을 일으켰던 세균이 죽고 나에게 염증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가 우리 몸 안에 오래 남아 있어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무엇으로 버려지는 게 좋으냐? 소변으로 버려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액도 막 꽂아주죠. 그래서 이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소변을 막 보게 하는 거죠. 그럼 소변을 볼 때마다 내 몸에 불순물이 같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 사시면서 방광염에 걸려본 적 있나요? 방광염이나 요도염이나 이런 염증에. 그러면 그 염증을 걸려본 적 있으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을 때 엄청난 갈증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뇨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뇨라는 것은 두 번 이상 오줌을 보게 하는 성분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방광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겼어요. 오줌 주머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약을 쓰면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죽겠죠? 그러면은 그 균이 소변을 통해서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염증은 빨리 낫겠죠? 그래서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걸렸을 때는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갈증을 일으키게 해서 물을 많이 먹게 해요. 2500에서 3000cc는 먹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입술도 마르고 혀도 말라서 말을 할 때도 불편할 정도로 입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광염, 요도염 환자들의 약 속에는 이뇨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갈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 약, 그 다음에 중풍 환자들이 먹는 약, 그 다음에 녹내장 환자들이 먹는 약. 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의 압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압력이 140에 90부터는 고혈압이죠. 우리가 보통 150에 100 정도 되면은 이제 약을 보편적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혈액의 압력이 높은 고혈압, 내척수액의 압력이 높은 뇌질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압이라는 압력이 높은 녹내장. 이게 다 압력이 높다는 것은 그 군데군데 액체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고여있는 액체를 밖으로 빼내는 게 좋아요. 그 밖으로 빼내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뇨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압력이 높은 환자들이 오면 첫 번째, 그렇죠. 이뇨를 발생시키는 이뇨제와 하강제를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혈액의 압력을 낮추고 뇌의 압력을 낮추고 눈의 압력을 낮추고 안압을 낮춰요. 그리고 그 약을 쓰고 나면 막 오줌을 잘잘잘잘 봐요. 그리고 나면 환자가 좋아지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내과적 치료 방법이 먹힌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혈압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안압이 오르고, 다시 뇌압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외과적 치료 방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위를 절개하고 고여있는 액체를 빼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그게 완전히 끝났냐? 아니죠. 한번 압력이 올라가면 또다시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압력을 또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항고혈압약, 항뇌압약, 그 다음에 항안압약 등을 처방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압력과 관계된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게 있어요. 입이 마르다는 호소를 많이 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답변은 그때마다 물을 좀 더 마시도록 하세요.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자,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